What's up everybody? 와미남 와인의 미친 남자 케빈입니다. 오늘 제가 갖고 있는 이 화이트 와인이 그날 1등을 한 화이트 와인인 샤토 몬텔레이나라는 와인이고 그 다음에 그 옆에 갖고 있는 레드 와인이 Stag's Leap Wine Cellars의 와인들입니다. 일단 먼저 화이트 와인 이 샤토 몬텔레이나부터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샤토 몬텔레이나 이 와이너리는 나파밸리에 있는데 나파밸리의 북쪽에 있어요. 세인트 헬레나라고 그 레드 와인들이 유명한 나파밸리 지역보다는 좀 많이 위로 올라가 있는 이 와이너리고 아무래도 북쪽으로 올라갈수록 온도가 좀 내려가다 보니까 이러한 샤르도네이를 기르기에 아주 적합한 그런 와이너리가 됩니다. 이 샤토 몬텔레이나는 1882년도에 설립이 됐어요. 그런 만큼 사실은 역사가 되게 긴 와이너리인데 미국의 모든 와이너리가 그렇듯이 중간에 금주령을 한번 받았기 때문에 모든 이런 와이너리들이 한 번은 그냥 망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업계가 완전히 사라지다시피 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게 다시 가동을 하기 시작한 거는 한 60년대쯤 돼갖고 다시 가동하기 시작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샤토 몬텔레나 이름은 그냥 지은 거예요. 이 와이너리가 세인트 헬레나 있는데 거기에 마운트 헬레나라는 산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산 바로 아래편에 있다 그래갖고 이 마운트 헬레나를 합쳐갖고 샤토 몬텔레이나 이런 식으로 그냥 만들어낸 이름입니다. 이 샤토 몬텔레이나가 그 파리의 심판 행사에서 레드 와인이랑 화이트 와인을 다 합쳐갖고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어요. 132점을 받았고 스택스 리프도 레드 와인 사이에서는 1등을 하긴 했지만 얘는 127.5점이었고 얘는 132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날 모든 와인을 치고도 그냥 가장 좋은 점수를 받은 와인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이 와이너리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짐 베렛이라는 사람인데 짐 베렛은 원래 미국의 그냥 되게 성공적인 변호사였어요. 원래부터 나파밸리의 와인메이커를 하던 사람이 아니라 변호사였는데 그 변호사 일을 하면서 돈을 많이 벌고선 그걸로 뭔가 새로운 걸 하고 싶다 해갖고 1972년 정도에 나파밸리에 올라와갖고 샤토 몬텔레나를 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짐 베렛의 가족이 이거를 같이 운영을 해왔고 지금은 거기에 와인메이커로 있는 게 이 짐 베렛의 아들 보 베렛이라는 사람이 현재는 이 샤토 몬텔레나의 와인메이커로 있어요. 그리고 이 보 베렛이라는 사람의 아내인 하이디 베렛도 되게 유명한 와인메이커인데 하이디 베렛은 다른 회사들의 와인메이킹을 거의 외주로 컨설팅해주는 식으로 많이 했는데 그 사람이 와인메이커로 활동하면서 되게 유명해진 와이너리가 컬트 와인 중에서도 최고의 컬트 와인인 스크리밍 이글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그 스크리밍 이글의 와인메이커가 보 베렛의 아내 하이디 베렛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그레이스 패밀리라는 또 되게 유명한 최고급의 이 미국의 와이너리의 와인메이커를 하기도 했어요. 비록 이 샤토 몬텔레나의 소유를 하고 있는 집안은 짐 베렛 집안이지만 이 1973년 빈티지의 샤토 몬텔레나 샤르도네를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거는 사실 그 소유주인 짐 베렛보다도 그 당시에 와인메이커로 있었던 마이크 거거츠라는 크로아티아 이민자예요. 이 마이크 거거츠라는 사람이 실질적으로 그 해에 이 포도를 기르고 그 수확하고 그걸 와인으로 만드는 그 모든 작업을 한 장본인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그 와인을 만들어내는 데는 마이크 거거츠의 역할이 더 컸다고 보시면 됩니다. 마이크 거거츠는 크로아티아에서 이민을 온 사람인데 정말 힘들게 산 사람이에요. 크로아티아에 있을 때부터도 그 당시에 크로아티아가 더 크게는 소련에 속해 있는 공산당이었기 때문에 그거를 피난해서 이민 가다 보니까 캐나다를 통해 갖고 미국에 겨우겨우 간 그런 사례예요. 교육도 사실은 제대로 받지를 못했고 거의 그냥 우리나라로 치자면 초등학교 정도까지만 교육을 받은 거고 그 이후로 그냥 어릴 때부터 일을 하기 시작하고선 대학교를 가기로 하는데 자그레브라고 크로아티아에서 그나마 큰 도시로 이제 가요. 근데 그 자그레브에서 이러한 와인 메이킹 또는 이러한 agriculture를 공부할 수 있는 게 딱 학생을 12명을 뽑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12명에 들기 위해서 자신이 뭔가 학업이나 이런 걸로는 입증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냥 그 학생들을 뽑기로 한 당일날에 가장 학교에 먼저 가 있어야지 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학교에 가장 먼저 가기 위해서는 아무리 첫 차를 타도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냥 아예 그 전날 새벽 2시서부터 걸어서 학교로 한 10km가 되는 거리를 걸어서 가요. 그래서 새벽 한 5시 정도에 도착을 하는데 이미 한 3번째였나 그래요. 근데 되게 운이 좋게도 정말로 딱 도착한 순위로 12명을 뽑게 돼서 자신이 공부하고 싶던 와인을 공부할 수 있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마이크 걸거치가 겨우겨우 미국에 오게 되는데 그때 처음으로 일하게 된 와이너리가 Sovereign Cellers라는 와이너리의 리 스튜어트라는 사람 아래서 처음으로 이제 공부를 하게 돼요. 그러고선 거기에 있다가 로버트 몬다비 와인으로 옮기게 돼요. 그래서 로버트 몬다비 와이너리로 옮겼을 때 그때 또 로버트 몬다비 아래에서 와인 메이킹을 굉장히 또 많이 레벨업하는 그런 단계가 됐고 사실 그때부터도 이미 굉장한 와인메이커의 자질을 보이고 있었던 게 1969년도 때 그 몬다비 와이너리에서 재직하고 있었는데 그 69년도 때 로버트 몬다비의 까베르네 소비뇽이 미국 전체적으로 엄청나게 인정받는 한 해가 돼요. 거의 1969년에 까베르네 소비뇽으로서 로버트 몬다비의 와이너리가 명성을 떨쳤다 해도 될 정도로 엄청 그때 그 와인이 인정을 받았는데 그때 그게 이 마이크 걸거치의 작품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와이너리를 통해 갖고 정말 견습과 견습을 통해다가 결국에 1972년도에 도착하게 된 게 이 GM 베렛이 샤토 몬텔레난을 인수하자마자 와인메이커로 영입하게 된 게 마이크 걸거치입니다. 그래서 1973년도산의 샤르도네이를 만들 때가 고작 그 와이너리에서 만들었던 샤르도네이 두 번째 빈티지였어요. 정말로 와인을 두 번째로밖에 안 만들어 본 빈티지가 프랑스의 최고 와인들과 견주어서도 우승할 정도로 이겼던 빈티지였던 거예요. 사실 생각해보면 정말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의 일이었던 겁니다. 마이크 걸거치가 이전에 로버트 몬다비에서 일할 당시에는 로버트 몬다비랑 굉장히 사이가 좋았다고 합니다. 거의 친구처럼 지냈다고 해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 샤토 몬텔레나에 와서는 샤토 몬텔레나의 GM 베렛이랑 별로 사이가 안 좋았다 그래요. GM 베렛은 아직까지도 이 와이너리를 설립했을 때 와이너리에서 일하고 있던 게 아니라 캘리포니아 시내에서 변호사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와이너리에는 있지는 않으면서도 계속 그거의 소유주로서 마이크 걸거치를 관리하는 역할을 하다 보니까 둘 간의 의견의 대립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샤토 몬텔레나가 1976년도에 파리의 심판에서 1등을 하고 나서 수많은 그 외부의 제안들이 마이크 걸거치한테 들어왔고 마이크 걸거치는 결국에 그 제안들 중에 하나를 택해갖고 바로 이 와이너리를 떠나게 돼요. 그 받아들인 제안이 오스틴 힐즈라는 사람의 제안을 받아들이는데 그 오스틴 힐즈가 돈이 많은 사람이었고 이미 캘리포니아의 와이너리 두 개를 소유하고 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랑 같이 합작을 해갖고 아예 와이너리를 하나 새로 만들자 그래요. 그래서 마이크 걸거치가 알겠다. 그럼 나는 돈이 많지 않지만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당신 돈을 지원하고 내가 이 전문성을 지원해갖고 같이 정말로 내가 소유주가 될 수 있는 그런 와인을 만들자 해갖고 결론적으로 만들게 된 게 걸거치 힐즈라는 와이너리예요. 지금도 나파밸리의 걸거치 힐즈 와이너리는 이 샤토 몬텔레나만큼이나 유명한 와이너리입니다. 그리고 이 샤토 몬텔레나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하자면은 파리의 심판을 비록 샤르도네이 품종으로 이기긴 했지만 사실 그때는 와이너리가 너무 영해서 레드와인을 만드는 품종들은 기르는데 더 시간이 오래 길러요. 그래서 화이트에 먼저 집중을 했지만 이후에 레드와인이 만들 수 있을 만한 그러한 레드와인 품종들도 충분히 있기 시작한 이후로는 사실 이 와이너리의 주력 품종은 오히려 까베르네 소비뇽입니다. 그래서 이 와이너리의 플래그십은 까베르네 소비뇽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명세는 샤르도네이가 다 갖고 있죠. 그리고 이 샤토 몬텔레나의 파트너격이 되는 스택스 립 와이너리. 이 스택스 립 와이너리도 마찬가지로 1976년도에 이 파리의 심판에 있었을 때 되게 신생 와이너리였어요. 이 와이너리는 더한 게 얘네는 그 1973년도 그 입상한 이 빈티지가 얘네 아예 첫 빈티지였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얘네는 진짜 가장 처음으로 만들었던 와인이 입상을 하게 되고 프랑스의 뭐 무똥 로스차일드, 오브리옹 이런 애들을 이긴 거예요. 정말 얘도 말도 안 되는 이변인 거죠. 이 스택스 립 와인 셀러스는 나파밸리에 있어서 약간 좀 중남부 쪽에 있어요. 나파밸리 속에서도 이제 여러 구역으로 나뉘거든요. 오크빌, 러더포드 이렇게 막 나뉘는데 얘네는 실제 스택스 립이라고 하는 그런 구역에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가장 처음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이 와이너리 말고도 스택스 리프 지역 내에 또 하나의 스택스 리프라는 와이너리가 있어요. 그 두 개 간에 많은 혼란을 일으키는데 그 두 개가 스펠링이 굉장히 미묘하게 차이가 있어요. 얘는 스태그라고 쓴 다음에 apostrophe s고 다른 와이너리는 stags라고 s까지 붙인 다음에 apostrophe가 와요.
그 작은 스펠링의 차이로 두 개의 와이너리가 사실 아예 다른 와이너리인데 많이들 혼란을 합니다. 그래서 두 와이너리끼리도 막 엄청 막 법적 논쟁까지 갔었는데 결국에는 그냥 각자 그렇게 계속 하자라고 그냥 하게 되는데 어쨌든 파리의 심판에서 우승한 와인은 Stag S Leap Wine Cellers입니다. 이 Stag's Leap Wine Cellers는 소유주랑 그 다음에 와인메이커가 같아요. 워런 위니아스키라는 사람인데 이 워런 위니아스키도 원래 와인메이커는 아니었어요. 이 사람은 시카고 대학교에서 교수를 하고 있던 사람인데 이 사람도 어느 순간 와인에 너무 빠지게 되면서 내 커리어를 정말 와인으로 바꿔야겠다 하면서 느닷없이 이러한 와인 업계에 막 엄청 이제 발을 뒤늦게 들이게 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사실 이제 가족이 그 당시에 이제 캘리포니아에 처음 갔을 때 와이프랑 그 다음에 꼬마 애들 둘이 있었는데 모든 걸 그냥 다 제쳐놓고 캘리포니아로 간 사람이에요. 워런 위니아스키랑 마이크 걸기치 간에 굉장히 공통점이 많아요. 워런 위니아스키도 캘리포니아에 처음 들어갔을 때 그 나파밸리에 처음으로 일하게 된 와이너리가 이 마이크 걸게치가 첫 시작했었던 Sovereign Cellers의 리 스튜어트라는 사람 아래서 배우게 된 게 똑같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한 2년 정도 있다가 그 다음으로 마찬가지로 로버트 몬다비 와이너리에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의 커리어 트랙가 사실은 되게 비슷하고 정말로 세계적인 수준으로 뭔가를 하기 위해서는 정말 좋은 스승들이 필요하다라는 게 여기에서 어떻게 보자면 입증이 되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래서 이 사람도 그러한 와이너리들을 지나갔고 결국에 이 Stag's Leap Wine Cellers라는 것을 지으게 돼요. 이 Stag's Leap Wine Cellers가 이 Stag's Leap라는 지역에 있는데 이 지역에 사실은 이전에 페이라는 사람이 살았어요. 네이슨 페이라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네이슨 페이가 조그마한 와이너리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그 와이너리를 갔다가 거기에 있는 이 포도들이랑 와인을 좀 맛보게 된 거예요. 근데 별 생각 없이 그냥 갔었는데 거기에서의 까베르네 쇼비뇽을 딱 먹는데 엄청나게 충격을 받은 거예요. 진짜 내가 바라던 맛, 내가 정말로 와이너리를 세워갖고 만들고 싶었던 이 까베르네 소비뇽 와인의 맛이 이 네이슨 페이의 이 와인에서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상황에서 그거를 너무 드러내면은 뭔가 이상할 것 같아갖고 그냥 맛있네요 라고만 하고서 그 다음에 집에 가서 당장 자신의 와이프랑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내가 이 사람 네이슨 페이의 와이너리 바로 옆에 있는 와이너리를 당장 사야겠다 이렇게 해갖고 그 옆에서 뭔가 살 수 있는 땅이 있는지를 보기 시작해요. 때마침 우연히 네이슨 페이의 와이너리 바로 옆에 붙어있는 와이너리가 판매 중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와이너리를 찾아갔고 바로 구매를 해서 거기다가 와이너리를 세우게 된 게 이 Stag's Leap Wine Cellers입니다. 그래서 이 Stag's Leap Wine Cellers 와이너리에다가 심을 포도나무를 그 바로 옆에 있었던 자기가 정말로 반했던 네이슨 페이의 와이너리에 있는 포도나무에서 가지를 받아오게 됩니다. 이 네이슨 페이가 사실은 나파밸리에서 굉장히 유명한 와이너리에다가 이 포도나무를 제공한 걸로 유명한데 또 네이슨 페이가 포도나무에 이 가지를 제공한 게 유명한 케이머스 와이너리입니다. 그래서 두 군데가 다 모두 이 네이슨 페이한테서 이 가지를 받았어요. 그렇게 해서 이 워런 위니아스키가 이 Stag's Leap Wine Cellers에서 이 1973년도에 전설적인 카베르네 소비뇽의 와인을 생산하게 된 겁니다. 이 Stag's Leap Wine Cellers가 그 이후로 워낙에 이제 세계적인 주목을 받게 되자 엄청나게 많은 성장을 했어요. 주목도 많이 받고 와인도 워낙에 많이 팔리고 그래서 결국에는 그 옆에 있었던 자신이 원래 반했던 이 네이슨 페이의 밭까지도 Stag's Leap Wine Cellers에서 사게 돼요. 그래서 지금 이 Stag's Leap Wine Cellers를 방문을 하면은 원래 이 Stag's Leap Wine Cellers의 밭이랑 그 다음에 그 옆에 원래 네이슨 페이의 밭이었던 이 밭이랑 둘 다가 다 이제는 이 Stag's Leap Wine Cellers의 밭이 됐습니다. 이 Stag's Leap Wine Cellers에서 이 까베르네 쇼비뇽이 주가 되는 와인이 한 5개가 있어요. 이 5개 와인 중에서 탑 3개는 실제 그 Stag's Leap Winery라는 그 와이너리에서 자란 포도들로 만드는 거고 그 다음에 좀 더 대중적인 2개는 나파밸리 전 역에서 이 와인 메이커가 가서 사오는 거예요. 거기에서는 이 포도를 기른 그 능력보다는 품질이 좋은 포도를 소싱해갖고 블렌딩을 하고 와인 메이킹하는 그 기술을 담아낸 와인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제 직접 자기네들 와인에서 기르지 않은 정말 이렇게 주위에서 공급해온 와인은 2개인데 그 중에 하나가
Hands of Time이라는 포도주예요. 이 Hands of Time이라는 거는 시간의 손이라는 뜻인데 이 와이너리에 가면은 와이너리가 설립된 이후로 그 와이너리의 와인메이커였던 사람들의 손바닥의 문양이 이렇게 찍혀있는 그런 게 벽에 쫙 있어요. 그래서 여태까지 이 와이너리를 지금의 이 와이너리로 만든 모든 와인메이커의 약간 존경을 경의를 표한다는 식으로 해갖고 시간 순으로 쫙 그 와인메이커들의 손이 있는데 그거를 Hands of Time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걔네의 그 Hands of Time을 모토로 해갖고 Hands of Time이라는 와인을 만드는데 그게 가장 보편적인 라인입니다. 그거는 카베네 소비뇽은 한 절반이고 나머지 절반은 메를로가 들어가 있어요. 그 외에 또 하나의 이제 외부의 포도로 소싱해갖고 만드는 게 그것보다 조금 더 높은 단계인 이 아르테미스예요. 그래서 이 아르테미스는 실제 스탁슬립 와인셀러스에서 자란 포도는 1%밖에 안 들어가고 나머지는 다 외부에서 이제 소싱을 해오는 건데 그래도 그 와인메이커의 이 포도를 선정하고 실제 블렌딩해서 와인 메이킹하는 그 능력을 이제 선보이는 작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르테미스라는 이름 자체가 그리스의 이 사냥의 여신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정말로 맛있는 포도를 사냥해온다 라는 뜻에서 이 아르테미스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제 이 와이너리에서 생산하는 와인이 3개가 있어요. 그 중에 2개가 SLV라는 와인이 있고 페이라는 와인이 있습니다. SLV는 Stags Leap Vineyard 그리고 페이는 이전에 Nathan Fay.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원래는 구분되어 있었던 2개의 와이너리였기 때문에 원래의 Stags Leap에서 나온 거는 SLV 그리고 원래 Nathan Fay의 포도밭에서 나온 거는 Fay 이렇게 해갖고 팔고 있어요. 이 2개의 포도밭이 바로 옆에 있긴 하지만 그래도 땅이 조금 다르다 그래요. 원래의 이 스탁슬립 비니어드이던 SLV에서는 조금 더 volcanic한 화산토가 있다 그래요. 그래서 맛이 조금 더 스파이시하고 좀 여러 개의 복잡한 맛이 난다 그러고 네이슨 페이의 이제 와이너리였던 땅에서는 약간 충적토라 그러는데 조금 더 맛이 여성스럽고 부드럽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미세한 차이의 때로와의 차이를 느낄 수 있는 와인들로 만들기 위해서 이 2개를 갈랐다고 해요. 그리고 이 와이너리에서 만드는 가장 최고급의 이 레드와인은 Cask 23이라는 거예요. Cask 23은 이 Stags Leap Vineyard 쪽에 있는 구역인데 그 중에서도 23번 구역이에요. 그 23번 구역이 이 와이너리 전체에서 가장 독특하고 맛있는 와인을 만든다 그러고 1976년 파리의 심판에 출전했던 그 와인이 나왔던 그 구역이라 그래요. 그 구역은 따로 해서 Cask 23라고 해갖고 팝니다. 그래서 그게 가장 flagship 카베르네 소비뇽 제품인 거예요. 안타깝게도 이 워런 위니아스키가 이제는 나이가 많은데 그의 자녀들은 이 와이너리를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싶은 욕심이 없다 그래요. 그래서 2007년도에 Stags Leap Wine Cellers가 샤토 생미셸이라는 미국의 엄청 큰 대기업에 팔렸습니다. 판매가는 $185 million, 우리나라 돈으로 치자면은 2천억 원 정도의 규모로 팔렸으니까 그 사람의 한 생 내에서 이 와인을 통해서 엄청나게 큰 그러한 회사를 만들 수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 두 각각 와인에 대한 소개를 드렸으니까 이제는 이 와인들을 직접 맛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테이스팅을 위해서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의 깜짝 게스트를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너의 알라딘 아니야 지켜주는 알라신도 아니야 그저 혼자 가만히 기다리던 주인이 여바로